산업혁명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 인간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때 붙일 수 있는 개념입니다. 인류는 18세기 이후 세 번의 대혁신을 경험했죠. 1차 산업혁명 당시 출현한 증기기관은 생산성을 끌어올려 기계적 혁명을 이뤄냈고, 전기를 이용한 대량 생산의 혁명, 컴퓨터의 발전이 이룬 자동화 혁명으로 기술 진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혁신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죠. 초지능, 초연결, 초융합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으로 모든 것이 연결된 보다 지능적인 사회가 탄생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맞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출발점에 서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헬스케어 시장의 발달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불러오고 인류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명과학의 디지털화, 그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만나볼까요? 건강하다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밸런스를 유지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헬스케어란 건강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라이프 케어를 뜻하죠. 헬스케어 시장은 거대하고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늘 ICT 기술 트렌드가 가장 먼저 반영되는 곳이기도 하죠. 헬스케어에서 새롭게 태동한 디지털 헬스케어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 기술이 의료 산업에 적용된 것을 일컫습니다.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료비 절감은 물론 의료 접근 편의성까지 높아집니다. 이미 4차 산업혁명은 전방의 산업과 융합해 우리 생활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자동차 산업과 운송 산업 구조의 혁신을 불러왔고, 3D 프린터는 전통적인 공장과 생산 직종의 축소를 가져왔습니다. 드론은 물류 배송 체계의 변화를 몰고 왔죠. 분야를 막론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의료 기술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배경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그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왜 의료 쪽으로 넘어오게 되었느냐, 결국에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데이터에 관한 존재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을 쉬고 피가 돌고 체온이 바뀌고 혈압이 바뀌고 혈당이 바뀌고 이런 것들이 결국엔 다 데이터화 가능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데이터가 과거와는 달리 이 측정 불가능하던 것들이나 측정 가능하던 것들도 양적으로 혹은 질적으로 훨씬 다른 혁신적인 형태로 측정할 수 있고,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분석하고 해석하고 통합하고 저장하고 공유하고 이런 기술들이 이 디지털 기술 발전들 때문에 혁신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의료가 그런 부분으로 바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통계청 수치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은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0년 11%에서 점차 늘어나 2060년엔 40%에 도달할 예정이죠. 이런 고령화 현상은 질병 관리 비용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미 지난 10년 새 2배가량 증가했죠. 사람들은 이를 해결할 방법을 오랫동안 연구해왔고, 그에 따라 매년 의료기기 시장도 급속히 성장 중입니다. 치료 위주의 의료 산업은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세계적인 IT 기업들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상황. 특히 착용 가능한 웨어러블은 사용자의 생체 정보를 파악, 병원에 가지 않아도 건강 체크를 가능하게 하는 세상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스마트 벨트처럼 말이죠. 이 벨트형 웨어러블 기기는 버클 부분에 작은 센서를 품고 있습니다. 이 센서가 생활 속에서 사용자의 운동량을 24시간 체크해주죠. 또 자동으로 허리 둘레를 측정하기도 하는데요. 벨트를 착용하면 눈금 위치에 따라 허리 둘레가 설정되고 가속도 센서로 일별 활동량이 측정됩니다. 이를 이용해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만성 질환인 대사증후군을 관리할 수도 있죠. 보시면 허리둘레나 그날 걸은 걸음수, 그리고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걸은 거리와 칼로리로 이제 변환된 이런 수치들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이를 이제 당장 오늘 걸은 것뿐만이 아니라 주별, 월별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어떻게 그 변화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보를 분석해서 그 사람이 best, good, poor 이렇게 건강군, 건강주의군, 그리고 위험군이라는 그 메시지를 신호등의 체계로 3가지 색깔로 이제 사용자가 보고 본인의 생활 습관을 인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단지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자세를 교정해주는 웨어러블 기기도 있습니다. 이 스마트 밴드는 365일 착용자의 자세를 점검해주죠. 잘못된 걷기 습관은 신체의 비대칭과 만성 통증을 유발합니다. 연구진은 걷는 자세를 두 팔의 역학적인 움직임을 통해 분석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이를 모션 센서를 통해 구현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사용자는 이를 통해 올바른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보조기기에 머물렀던 웨어러블 기기는 토탈 헬스케어 의료기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혈당이나 혈압 검사를 하는 간소한 웨어러블 기기는 물론 대형 병원에서나 가능했던 암이나 심장 부정맥, 당뇨 등 각종 질환을 환자 스스로 간편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까지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피부에 붙이는 이 센서는 청진기처럼 심장 소리를 듣게 해주죠. 눈물 속 포도당을 체크해 당뇨 여부를 검사하는 스마트 콘택트 렌즈 또한 실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헬스케어 시장이라고 하면 이전에는 사실 병원 중심의 또는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그 치료 또는 이제 일단 환자가 된 다음에 이후에 어떻게 환자를 매니지할 건가에 대한 그런 헬스케어 시장이었다고 하면 최근의 변화는 데이터가 늘어나고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이 되면서 건강한 사람들, 환자 이전 상태, 즉 예방하거나 또는 조기에 진단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 수명 시대가 도래하며 사람들은 질병을 관리하며 건강한 삶을 오래도록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의료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도 예방적 의료를 구현하는 것이죠. 비를 예측하는 일기예보처럼 질병이 발생할 확률에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헬스케어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일까요? 바로 4P 의학입니다. 예방의료, 맞춤의료, 참여의료, 예측의료.
네 가지 혁신을 표현하는 단어들의 앞글자를 딴 것이죠. 이는 2000년대 중반 시스템 생물학의 선구자였던 르로이 후드가 소개한 단어로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구현되고 있습니다. 그 디지털 기술 때문에 이 네 가지 목표가 모두 다 더 잘 달성되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아까 데이터를 측정함으로써 그 환자에 대해 가지고 더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유전 정보이든 이런 웨어러블 측정한 정보이든 더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밀 의료, 맞춤 의료가 구현될 수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서 예를 들면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서 그 질병의 징후를 미리 파악한다든지 악화되기 이전에 파악할 수 있으면 예방으로 예측 의료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뭐 소셜 네트워크든 블록체인이든 이런 기술들도 환자가 자기 데이터를 이제 자기 주도하에서 뭐 의료기관이든 의사이든 제약사이든 뭐 연구기관이든 제공을 하게 되면 결국에 그게 환자가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참여 의료까지도 구현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 의학을 넘어선 미래 의학은 포피 의학 시대를 맞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렇다면 질병의 예측과 예방, 환자 맞춤형 의료 서비스로 나아가기 위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원에 위치한 치매 지원센터. 이곳의 인기 수업은 두뇌 훈련을 도와 치매 예방을 돕는 인지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인지 훈련을 시킬 수 있는 특수교사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 치매 지원센터에서는 새로운 대안으로 로봇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수원시에서 2016년에 시장 창출형 로봇 보급 사업이라고 해서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실벗이 처음 우리 수원시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4개 구에 하나씩 실벗이 보급이 되어서 치매 예방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똘망똘망한 눈에 귀여운 외관. 이 녀석이 바로 치매 예방 로봇인 실벗입니다. 전국 9곳 이상의 치매 지원센터 및 실버타운에서 활약 중이죠. 치매는 아직까지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의 치료법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과 두뇌 활동, 즐거운 대인 관계가 바탕이 돼야죠. 실벗 내부에는 이를 돕는 다양한 콘텐츠가 내장돼 있습니다. 출발점과 도착점이 다를 수도 있어요. 실벗과 함께 즐거운 놀이 형태의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즐기는 어르신들. 실벗은 각 참가자의 게임 성취도를 체크해 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로봇이랑 같이 하면 뭐 어려운 거 아니야? 뭐 또 컴퓨터 해야 되면 어려운 거 아니야? 되게 조금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오시긴 하시는데 각 어르신들의 상황에 맞게 그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운영하는 도중에 실벗이 같이 추임새를 넣어줘요. 예를 들어서 뭐 어르신들 화이팅 아니면 어르신들 옆에 컨닝하시면 안 돼요. 막 이런 멘트들이 살짝 멘트들이 어르신들이 로봇이 정말 우리랑 같이 함께 하는구나.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씩 여셔갖고 전혀 거부감 없이 잘 따라 해주시고 계세요. 귀여운 로봇 친구와 함께하는 수업은 늘 활기가 넘치는데요. 이번 인지치료 게임은 참여자들이 실벗의 움직임을 기억해 바닥 판의 경로를 따라 걷는 훈련입니다. 그럼 출발. 잘 보고 기억하세요. 종료 지점이 여기예요. 실벗의 움직임을 집중해서 관찰하고 다시 되새겨보는 어르신들. 완전히 물러나면 입장하실게요. 활동적인 게임으로 집중력을 높이다 보니
실제 사람이 진행하는 것만큼의 훈련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와. 실벗이 센서를 통해 어르신들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경쾌한 소리로 경로가 맞았음을 알려줍니다. 네. 아유, 잘하고 계세요. 간혹 틀렸을 경우 어르신들 파이팅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죠. 이렇게 함으로써 참여자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게임에 참여하고 자신이 해냈다는 성취감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이 즐겁고 행복하고요. 조금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고 앞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생활이 즐거워졌어요. 또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고 집에서 있을 때보다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좀 일할 때는 긴장되는 것도 있고 집에 가서는 쉬운데 여기서 너무 긴장이 조금 되고 게임을 통해 인지 훈련을 돕는 치매 예방 로봇 실벗. 신경 전문의들은 게임을 통한 두뇌 훈련이 1000억 개의 뇌 신경 세포를 이어 자연스럽게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치매라고 생각하면 극단적인 경우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 이렇게 노력하면 우리의 그 인지 기능도 조금 향상될 수 있구나. 그리고 혹시나 내가 초기 전조 증상이 와도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이런 치매 센터에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구나.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조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주변에서 시선들도 아, 치매 센터가 꼭 치매 환자만 가는 곳은 아니구나. 예방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긍정적인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질병 예방뿐 아니라 사각지대에 의료 혜택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초음파 로봇은 먼 거리에 있는 의사의 움직임에 따라 오차 없이 원격 작동을 합니다. 전문의가 없는 작은 섬이나 산골에 이런 기계가 들어가 있으면 병원선이나 도심의원에서 디바이스를 조작해 환자들에게 진단과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죠. 선진국들은 앞다퉈 원격 진료의 상용화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일본의 경우 2015년 원격 진료를 전면 허용했고 미국, 영국, 독일, 그리고 중국에서도 원격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 헬스케어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17년 식약처에서 전망한 전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의 시장 규모는 2013년 600억 달러, 작년엔 1350억 달러, 2020년엔 2340억 달러로 점차 성장할 예정입니다. 의료의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과 관리로 바뀌며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성장했고 다양한 디지털 기술은 새로운 산업을 태동시키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핫한 기술 분야로 VR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가상현실을 뜻하는 VR은 VR 기기를 통해 현실과 동떨어진 가상의 공간을 체험하는 유저 인터페이스 기술의 하나입니다. 그 대표적인 활용 분야는 교육과 게임이었지만 의료와 헬스케어 분야에도 발빠르게 융합하고 있죠. 이러한 가상현실은 의학 분야에서 심리치료 및 재활훈련에 큰 도움을 주고 세밀함을 요하는 수술 및 해부 연습에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술 시뮬레이터를 개발하는 한 스타트업. 이곳에선 VR 기술을 이용해 백내장 수술 훈련을 돕고 있습니다.
센서를 활용한 백내장 수술 시뮬레이터는 사람 눈의 구성 요소와 움직임을 실제처럼 구현해 의사가 초정밀 수술을 연습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과연 그 원리는 무엇일까요? 주로 영화에서 활용되어지고 있는 모션 캡처 기술과 그리고 이제 게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VR 기술들 그리고 리얼타임 렌더링 기술들을 합해가지고 화면을 만들고 있고요. 수술 환경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수술 도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요. 그 정밀도가 1mm 이하의 정밀도가 나오게끔 저희들이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체가 혼탁해져 앞이 안 보이게 되는 백내장은 국내에서 연간 40만 건의 수술이 이루어집니다. 혼탁해진 수정체를 인공 수정체로 교체하는 수술이죠. 연구에 따르면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외과의가 되기 위해서는 2만 시간에 달하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한 대당 4억 원에 달하는 기존의 수술 시뮬레이터로는 많은 의사들이 충분히 훈련할 기회를 얻기 힘든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VR을 활용하면 기존 가격의 10분의 1 수준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수술 연습이 가능합니다. 가상현실 기기를 머리에 쓰면 눈앞에 수술실이 생생하게 펼쳐지죠. 의사는 VR을 통해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를 보며 시뮬레이션한 장비를 손으로 잡고 실제 환자를 수술하듯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말이죠. VR을 기반으로 한 수술 훈련은 외과 의사의 수술 훈련과 숙련도 향상에 앞으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 의사분들께서 작은 가로, 세로 1mm, 1cm 공간에서 높이 7mm 공간에서 수술하시는데 그 수술 공간에서 손의 움직임을 이제 잘 원하시는 위치에 손을 갖다 대거나 어떤 원하는 수술 방향으로 손을 움직이시는 중요한데요. 그 정도까지 이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앞으로 실제 눈의 망막, 그다음에 눈의 이제 각막, 그리고 눈의 수정체를 실제 물리 효과를 가지고 구현해내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초정밀 수술 영역은 로봇 수술 시장의 확대를 불러왔고 의료용 마이크로 로봇의 등장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죠. 이를 통해 앞으로 보다 안전한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용 로봇 기술 개발이 지향하는 목표는 수술 시 절개 부위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0.3mm의 마이크로 로봇은 주사기로도 손상 부위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장을 이용해 10분 내에 원하는 부위로 로봇을 이동시킬 수 있죠. 수천 개의 줄기세포가 붙어있는 이 마이크로 로봇은 손상된 부위로 이동해 절개나 수술 없이도 손쉽게 연골을 재생시켜줍니다. 한 대학병원에선 센서를 응용한 재활치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동작 인식 게임에 주로 사용하는 키넥트 센서가 그 주인공. 3차원 깊이 인식 카메라인 키넥트는 환자의 관절 움직임을 포착, 그 운동 능력을 평가합니다. 별도의 보조 장비가 필요 없고 게임 형식이라 환자들의 만족도가 크죠. 실시간 동작 인식 카메라가 환자의 움직임을 인식해 재활 게임의 난이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줍니다. 무엇보다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만나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는 헬스케어 산업. 이 변화는
거대한 쓰나미처럼 빠르게 우리의 생활로 스며들고 있죠. SF 영화에 나올 법한 기술과 서비스가 이미 현실에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의료는 그 시대를 발칵 뒤집는 기술들로 첨단 기술을 선도해왔죠. 200년 전에는 의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의료도구 청진기가 발명됐고 이는 내과 질환의 혁신을 불러왔죠. 100년 전에는 X선이 발견됐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방사선 과학이 발전하며 사람의 몸속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됐죠. 50년 전 등장한 유전자 분석 기술로 과학자들은 DNA를 이해하게 됐고 개인의 건강 정보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현재 가장 주목해야 할 기술은 무엇일까요?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디지털 헬스케어의 기술 분야 중 빅데이터 기술이 시장 성장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과 만나 세계적인 확대 추세에 들어서 있죠. 의료 산업은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인의 생활 습관, 유전체 등의 헬스케어 데이터들이 통합되며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건강 상태의 완성된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인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해 새로운 정보를 환자 개인과 병원에 제공할 수 있는 거죠. 빅데이터를 알고리즘화하면 정밀 의료가 가능해져 치료의 정확도를 높이고 신약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각종 이상 징후를 감지해 발병 예측 및 경고를 할 수도 있죠. 뭐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우리가 전에는 뭐 의사가 본인이 이제까지 교과서에서 보고 논문을 읽고 또는 이제 경험적으로 얻은 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했으면 근데 그 데이터보다는 훨씬 더 많은 데이터, 몇 천 배, 몇만 배 되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컴퓨터도 있고 또는 이제 돌아다니는 게 있는데 그것들을 다 종합하게 되면 사실은 뭐 환자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의사들이 의사결정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돼야 되는 그런 방법이죠. 1980년대 신경망 이론으로 재발견된 인공지능은 현재 방대한 빅데이터를 수집하며 분석하고 스스로 학습하는 방식으로 진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충격을 안겨줬던 알파고의 대국 장면은 인공지능으로 인한 큰 전환기를 예고했죠. 인공지능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긴박감 있는 영화의 예고를 만드는가 하면 그림을 그리기도 하죠. 이 인공지능은 빛의 화가 렘브란트의 작품을 300점 이상 분석했는데요. 그가 자주 사용한 구도와 색채, 유화의 질감까지 사실적으로 재현해냈습니다. 인간 고유의 영역까지 넘나드는 인공지능. 이는 미래 헬스케어를 견인할 핵심 기술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로 크게 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굉장히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뭔가 의료적인 인사이트를 끌어내는 게 첫 번째인데요. 진료 기록이나 전자의무 기록을 분석해서 그러니까 치료법을 권고해주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영상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들인데 주로 딥러닝이 거기 해당되고 있고, 세 번째는 연속적인 의료 데이터, 그 체온이든 혈당이든 뇌파든 심전도든 그런 것 다 이제 연속적으로 변하는 것들인데 그 실시간으로 연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예방하고 예측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폐혈증이나 아니면 뭐 저혈당 쇼크 같은 것들도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 예방한다면 결국에 치료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국내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이곳은
의료 빅데이터를 이용해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료 진단에 있어 인공지능이 의사의 일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거라 예측했죠. 또 인간의 눈으로 놓치기 쉬운 미세한 분석 또한 인공지능에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저희가 대략 한 2012년 정도 처음 접하고 그 결과가 굉장히 좀 놀라운 결과들을 나오는 걸 보고요. 이걸 좀 더 혁신적인 곳에 적용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창업을 했고요. 그래서 그 산업 중에서 가장 좀 보수적이면서도 어떤 기술이 적용돼서 좀 사회적인 파급력이 더 큰 분야를 봤을 때 그게 이제 의료였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선 인공지능을 이용한 영상 판독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골 연령 진단 프로그램의 경우 아이들의 손을 찍어 4, 5초 내로 골 연령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과 오차 범위는 약 6개월 정도. 진단 속도는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로써 성조숙증 여부와 성인이 됐을 때 예상 신장을 예측할 수가 있죠. 엑스레이를 촬영을 하면 병원에서 그 엑스레이가 자동으로 팩스 시스템이라는 곳에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넘어와서 의사 선생님들이 그 팩스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판독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 소프트웨어는 그 팩스랑 연동이 뭐 자유롭게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동이 됐을 때 그 병원 시스템이 저희 쪽에 엑스레이를 넘기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수골 영상인데요. 손의 뼈 영상을 보고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한 그 1초 내에 분석을 완료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어느 쪽에 이제 AI가 뭘 보고 판단했는지를 이제 그림으로 시각화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레퍼런스들이 있는데 요 뼈의 나이가 예를 들면 지금 7세로 보여진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하셔야 될 게 AI가 준 결과가 맞는지 아닌지 정도를 확인하시면은 이제 되는 판독이 끝나는 식의 진료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폐암 진단을 보조하는 소프트웨어도 개발 중인데요. 영상 자료로 환자의 폐암 여부를 분석하고 과거 데이터와 진행 상태를 토대로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법을 찾아줍니다. 이를 통해 피로도를 높이는 의사의 반복 작업을 덜어줄 수 있고 눈으로 확인하기 힘든 폐암의 조기 진단율을 높일 수도 있죠. 그 외에도 연구진은 성병 진단 등 각종 질환 연구에 딥러닝 엔진을 확대 적용하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이 부족해 진단 자체가 힘든 개발도상국의 경우 인공지능 영상 판독 프로그램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의료의 인공지능은 굉장히 보편화가 될 겁니다. 저희가 지금 단기적인 시장성이라든가 이런 거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하고 데이터를 보면서 실제로 인공지능이 사람을 도왔을 때 그 효과들은 다 공개 못하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어쩔 수 없이 의료 현장이 굉장히 바쁘고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분명히 보완할 수 있고요. 그런 숫자들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비록 조금 뭐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에 좀 있기도 하지만 반드시 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실제 병원에서 활용되는 모습은 어떨까요? 2011년도 데이터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암 진단 및 치료를 돕는 인공지능 왓슨을 도입한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인공지능은 1,500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의학 자료를 스스로 습득, 10초 안에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능력은 진료에 투입되는 횟수가 늘수록 매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진화하고 있죠. 처음에 저희가 2016년도 12월 달에 했을 때 암종이 5가지 암종만 커버가 됐죠. 결장암, 직장암, 유방암, 위암, 폐암 이렇게 5개 암종인데
지금은 그 이후에 이제 8개 암종이 더 추가돼서 저는 13개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종별로도 많이 이제 확산이 됐고 또 그 암종에 따른 이제 깊이도 이제 점점 깊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 왓슨은 2011년 미국의 한 퀴즈쇼에서 사람을 상대로 우승해 유명세를 탔습니다. 이후 여러 분야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의료 산업에까지 적용됐는데요. 아마 인공지능 중 가장 유명한 의사일 겁니다. 왓슨의 강점은 하루 평균 100건 이상 업데이트되는 새로운 암 논문을 실시간으로 수집해 단시간에 최적의 치료법을 찾아준다는 점입니다. 과거 치료 관련 자료를 찾느라 엄청난 시간을 들였던 전문의들은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죠. 그렇다면 암 진단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클라우드 서버로 로그인한 뒤 암의 종류와 환자의 임상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 뒤 분석을 누르면 왓슨이 생존율과 치료법을 등급별로 제시하게 되죠. 왓슨이 제시한 치료법을 토대로 여러 분야의 전문의들이 의견을 모읍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이 협력한 다학제 진료로 가장 적합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이는 미래의 오진 비율을 제로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가 다학제 진료 시스템도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들을 서로 발견하고 또 최신의 지식을 업데이트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더불어서 이제 왓슨 포 온콜로지는 이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료진이 알고 있는 지식에 플러스 더 그것을 보강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백데이터, 뭐 생존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이제 일방적인 권고나 어떤 치료 방침이 아니라 이제 환자한테 어떤 부작용이나 치료 결과에 따라서 환자가 초이스할 수 있는,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니까 일방 통행이 아닌 소통의 어떤 진료라고 또 생각이 되는 거예요. 2015년 전 세계 인공지능 헬스케어의 시장 규모는 약 7천만 달러. 5년 뒤인 2020년엔 7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죠. 연평균 70%의 성장률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의사들 사이에서도 인공지능의 병원 도입은 논란이 많은 사안입니다. 또 제도적으로도 풀지 못한 숙제가 아직 많이 남아있죠.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게 생소하기 때문에 더욱이 의료 쪽에서 인공지능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역할을 대체하는 거 아니냐, 약간 위협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아무리 AI라고 해도 어떤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그 의료에서 이걸 도움이 가능하냐라고 좀 논란이 많았죠. 근데 그거를 사실은 식약처에서도 이런 논의를 거의 3년 가까이 했었고요. 지금 왓슨 포 온콜로지는 그 의료기기에 등록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의료기기를 이제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아시겠지만은 왓슨 포 온콜로지는 거의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1년에 몇 번에 걸쳐서 암종이라든지 그 심도가 깊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계속 우리가 신청을 했을 때 그 허가나 신청이 그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많은 논란 속에서 작년 AI 의료기기 인허가 가이드라인이 통과됐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의 첨단 기술들을 창의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 어떻게 또 얼마나 통제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 밖에도 데이터의 보안이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문제도 기술의 창의성이나 활용성을 해치지 않는 적정선에서 제도적인 정비가 시급합니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시작됐으며 그 변화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막을 수 없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까요? 디지털 헬스케어나 디지털 의료의 미래가 뭐냐고 하면 결국에 그 디지털이라는 말을 떼어내는 것이거든요. 과거에는 보시면 그 의료의 역사를 보더라도 새로운 기술이 계속 접목되고 혁신들이 났다가 시간이 지나면 아주 당연시하게 그게 의료 속으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게 일상적인 의료 속으로 도입되고 편입이 되어서 어떤 평균적인 진료가 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토대로 새롭게 태동한 디지털 헬스케어는 우리 생활에 엄청난 편의를 선물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인공지능과 의료진은 우리의 데이터를 분석해 질병을 예측하고 최적의 치료법을 계획해 주겠죠. 이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도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상상을 넘어 누구나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상. 디지털 헬스케어가 가져올 생명 혁신. 그 유토피아를 기대해 봅니다.